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주말 부산에서 열린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소식 이어서 강전의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산에서 열렸던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단에 오른 전한길 씨의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좌편향적인 국가를 가지고 이재명과 친분이 두터운 이런 재판관이 과연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리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선고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해왔던 전 씨, 이제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공정성을 놓고도 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 씨가 사실 강사잖아요. 네. 한국사 강사기 때문에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이걸 들면서 이제 갑론을박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전한길 씨가 굉장히 핫한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연봉이 60억이다라고 밝히는 것만큼 한국사, 특히 이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실력도 좋은 강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인적인 이유로 본인이 지금 탄핵 국면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개인 유튜브라든지 뿐만 아니라 전한길 한국사 관련한 카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데에도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들의 그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올리다 보니까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좀 반발도 있는 것이 그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제 아직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죠. 선생님이 이런 형태의 정치적인 글들을 올리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뜻도 있었고 또 반대로 오히려 전한길 씨의 글과 영상을 보면서 본인도 집회에 직접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네.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 탄핵 국면에 있어서 2030 청년들이 굉장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또 전한길 씨의 지금 수험생들도 그 나이대이기 때문에 전한길 씨의 어떠한 파워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한길 씨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본인의 카페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제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 2030의 청년 세대의 집회 참여가 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씨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요. 그 내용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극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누가 극단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이분이 관심을 끌게 된 핵심적인 내용이 부정선거였고요. 최근에 탄핵과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예. 지금 극단적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다. 당연히 국민들은 1월 19일에 서부지법 사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갔었던 대부분이 20, 30대였고 거기에 있었던 또 대부분 20, 30대들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선동에 사실 영향을 미치면 사실 헌법 절차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만들 것이고 만약 지금같이 그런 우려하는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적 주장을 네. 본인이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의도와 목적이 1월 19일에 서부지법 사태를 떠올리는 것을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이런 선동을 하는 것이라면 매우 위험한 선동이고 자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전 씨의 행보에 대해서 시선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 씨가 경찰에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다라면서 이제 신변 보호까지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경찰에서도 전 씨의 그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자택이나 직장 여기까지 계속적으로 옆에서 네. 같이 경호를 해줄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씨에게는 경찰에서 주는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2로 연결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는 경찰에 그 요청을 하기 전에 이미 본인이 사설 경호업체도 쓰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여러 차례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고 이게 좀 정도가 심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한길 씨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이메일을
보낸 사람에 대해서 따로 고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요,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 여객기를 보면 동체 윗부분이 거의 다 탄 상태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합동 감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이제 오늘 합동감식은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가 예. 소방, 경찰 또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같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진술, 그러니까 배터리가 원인이 된 사고일 거란 추정만 있을 뿐이지 예.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 항공기 내의 어떤 합선이라든가 이런 게 원인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현장 감식을 통해서 최초 발화 지점인 꼬리 부분의 어떤 선반 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남아있는 잔여물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서 최초 발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아마 비 예보가 있어서 중단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일부 전소가 됐어도 그렇죠. 일부 관련된 어떤 물질들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조사를 통해서 최초 발화 원인을 밝히는 게 이번 조사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짚어주셨던 것처럼 보조 배터리가 이번 화재의 원인일 것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배터리는 일정 용량은 기내에 반입을 할 수 있잖아요. 들고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내에 반입하는 그 배터리의 용량 여기에 대한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어쨌든 이번 사고에 있어서 휴대용 배터리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배터리 화재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예. 것을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행 규정으로는 160W시를 넘지 않는 리튬 배터리의 경우에는 기내에 2개를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100W시가 넘지 않으면 5개까지 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보조 배터리는 한 37에서 75W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에 화재가 만약에 보조 배터리의 문제라면 그 오버헤드빈 위에 있는 짐칸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서 그렇죠. 탄 거거든요. 그렇다면 승객이 이것을 휴대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만약에 몸에 가지고 있었으면 바로 불길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규정들이 있지만 이것을 오버헤드빈에 넣지 예. 않고 몸으로 직접 휴대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이번에 이제 사고 여객기에서 회수한 블랙박스에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항공기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블랙박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가 회수는 됐는데 예. 실제 그 사고 시점에서 전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그럴 경우에는 블랙박스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당시 탑승객들이라든가 승무원들이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 있었고 관련된 진술들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늘 합동 감식 결과에서 최초 발화 원인을 밝힌다고 하면 블랙박스를 통해서 규명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발화 원인을 찾는 데에 뭐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합동 감식이 끝이 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경찰 수사에서 그 수사 대상은 어떤지 또 어떤 혐의를 중점적으로 짚어볼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해요. 일단은 에어부산 전체적으로 검토를 예.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승객들 중에서 일부가 상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항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합동감식에서의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본 이후에 경찰에서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에 있어서는 블랙박스에서의 비행 기록 장치라든지 음성 기록 장치들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시동이 제대로 끝까지 걸리지 않았다면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부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사 과정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또 이를 소지했던 승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그 이제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 휴대 규정을 위반해서 이 소지한 게 아니라고 하면 예. 그 보조 배터리 소유자가 갖고 있던 그러니까
화재의 발화 원인이 됐던 배터리가 휴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마 탑승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다 있었을 거기 때문에 기내 반입 물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배터리가 다시 어떤 화재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기내 휴대 규정 자체에 대한 어떤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휴대한 사람에 대한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 제조사 측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검토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조물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고 이것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항공사고와는 별개로 제조물 자체를 만든 사람의 어떤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제 네. 그런 부분은 이제 확인이 필요한데 워낙 이 휴대용 보조 배터리라든가 물건들이 여러 회사, 중소규모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수입품들도 많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렇게까지 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이 발화 원인이라든가 예. 배터리 제조사라든가 그렇게까지 확인이 될 만큼 현장 감식에서 확인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의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